59세 한국인 남성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며 현지 아제르바이잔 여성 6명과 특별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장현수는 원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부산의 변두리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가게를 도우며 자랐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어떤 특별한 꿈이 있었다기보다는 늘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 가지 품고 있던 소망이 있다면 바로 카스피의 연안 문화를 직접 만나보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책에서 접한 그 웅장하고 화려한 색채, 고대 문명의 기운이 새겨진 유적의 모습은 언제나 장현수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좇을 시간도 없이 사회에 나와 바쁘게 살아가다가 그는 어느덧 결혼을 했고 자녀들도 생겼습니다. 삶은 훌쩍 지나가 어느새 5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갔고 가게 일과 직장 생활, 자녀 교육, 노부모 봉양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댈 수 있었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으로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카스피해 연안 여행을 떠올렸지만 혼자 어디로 간다는 건 어쩐지 허무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마음을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이후 자녀들도 모두 출가에 독립하면서 그의 삶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안에 혼자 남아있자 문득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그래, 언제까지나 여기서만 살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작은 여행 가방에 옷 몇 벌과 카메라를 챙겨 오랜 동경의 땅 아제르바이잔으로 떠났습니다. 누구에게나 뜬금없이 보일 수 있는 이 선택이었지만 그에게는 지나온 세월 동안 쌓인 회한을 덜어내고 새로운 삶을 찾고 싶은 욕구가 간절했습니다. 2024년 처음 도착한 간자의 공항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소도시보다 훨씬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알록달록한 전통 복장과 서양식 복장을 한 채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반면 건물들은 어디서나 볼 법한 흰색 콘크리트, 외벽과 커다란 간판들이 다양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글자와 낯선 언어의 향연이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돌리거나 길에서 영어나 간단한 한국어 단어를 배운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이 이렇게 넓게 얽혀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장현수는 그곳에서 며칠 머물다가 바쿠라는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의 입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도시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역사와 미학의 결정체라는 별칭답게 바쿠에 들어섰을 때 장현수의 눈에는 마치 동화 속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작고 화려한 타일로 장식된 건축물의 돔, 연못이 있는 광장, 그 주변을 둘러싼 전통 건축물들이 일체를 이루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에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이국의 문화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그는 바쿠 근교를 여행하던 중 우연한 계기로 현지 지인인 알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리는 한국 드라마 주몽과 대장금을 매우 좋아해서 장현수를 만나자마자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능숙하진 않았지만 주몽, 손길국, 대장금, 이영애라는 단어들을 신나게 외치는 모습에 장현수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리는 바쿠 근교에서 수공예 카펫과 전통 공예 예품을 판매하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시해 놓은 카펫은 천연 염료로 물들여진 아제르바이잔 전통 문양이 아름답게 짜여진 작품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고급 인테리어 소품으로 큰 인기를 끌 법했습니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 카펫은 세계적으로도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니 이걸 유통할 루트를 잘 확보한다면 좋은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리 역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언어 장벽과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장현수는 한국에서 잔뼈가 굵은 사업 수완과 인맥을 조금이나마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직접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을 시도해 본다면 새롭고 보람찬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성급히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여러 면에서 조사도 해봐야 했고 자본도 필요했으나 장현수는 마음의 준비가 서서히 되어 갔습니다. 혹시 여기서라도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닐까? 그는 매일 밤 숙소에서 이런저런 구상에 빠져들었고 이윽고 귀국을 잠시 미루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쿠에 좀 더 머물며 직접 카페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알리의 신뢰를 쌓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장현수는 바쿠 여러 지역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대부분 한국 드라마와 K-팝 혹은 삼성, LG 같은 브랜드 이미지 덕에 한국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몇몇은 주몽에서 나온 활쏘기, 장면이 멋있었다고 흥분하여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그의 아내가 떠올라 마음이 아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생전의 아내도 이런 곳에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법,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장현수는 결국 카페 및 전통 수공예품, 수출입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모아둔 자금이 있었고 부동산 정리를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아버지, 거긴 좀 위험한 곳 아니에요? 라며 만류했지만 그의 의지가 워낙 단호했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아버지 혼자 한국에 계셔 봤자 외롭다. 차라리 이참에 도전해보시고 저희도 나중에 시간 내서 가볼게요. 라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응원해준 것도 큰일 내리 힘이 됐습니다. 바쿠에 정착해 사업 준비를 하면서 그는 현지 청년 몇 명을 채용했고 알리와 함께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원활한 교역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현지의 기업들과도 접촉했고 동시에 한국의 지인들과 인터넷 화상으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갈수록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그가 지닌 특유의 진중함과 성실함, 그리고 따뜻한 리더십이 현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말마다 장현수는 직원들과 작은 파티를 열거나 근처 유적지 답사를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한국 음식 몇 가지를 손수 만들어 대접하면 현지인들은 맵지만 정말 맛있다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름 모를 아제르바이잔의 젊은 여성들이 그를 찾아와서 통역을 통해 혹시 저도 일할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자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고 싶었지만 섣불리 직원을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힘이 닿는 선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려 애썼습니다. 그 마음이 주변에 퍼져나가며 장현수를 인품이 훌륭한 한국인으로 칭송하는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59세로 접어든 그였지만 나이에 비해 활기차고 꼿꼿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좋은 남편감으로 그를 바라보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쿠에서 특히 그와 가까워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25세에서 32세에 이르는 젊은 아제르바이잔 여성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인물들이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름을 간단히 나열해보자면 샤흐르, 마리암, 파라네, 니샤, 소피아, 그리고 로산 그들이었습니다. 모두 서로 다른 가정 환경과 사연을 지닌 이들이었습니다. 샤흐르는 부모님을 잃고 혼자서 동생들을 돌봐야 했기에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수공의 카펫 매장에서 장현수와 대화를 나누다 그의 배려 깊은 태도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마리암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외국 문화를 동경하며 언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장현수를 만나 영어와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다 그의 인품에 반해버렸습니다. 파라네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고 한국 드라마 OST를 흥얼거릴 줄 아는
밝고 유쾌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늘 웃음을 잃지 않으며 장현수를 아버지 같은 큰 존재로 존경했습니다. 니샤는 가족들이 모두 외국으로 이민 가버린 뒤 혼자 남아 쓸쓸함을 느끼던 중 장현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그를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아르메니아 출신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다소 억압적인 종교 분위기에 피로감을 느끼던 참에 열린 사고방식을 지닌 장현수를 만나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교류하게 됐습니다. 로사는 숙련된 전통 자수 기술을 갖고 있어 장현수의 사업을 함께 도우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책임감 강하고 진지한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삶의 무게와 고민을 안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바쿠에서 행복을 찾아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만난 장현수는 마치 거친 들판을 걷다 만난 쉼터와 같았습니다. 그가 세심하게 챙겨주고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는 모습은 곧 현지에서도 큰 호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까지 더해져 이 여성들에게 장현수는 나이는 많지만 믿을 수 있는 따뜻한 보호자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모두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각자 마음 깊숙이 사랑의 감정을 싹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었으나 과거부터 내려온 전통적 영향으로 인해 아직 첩과 유사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례들도 더러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장현수는 한국에서 자라며 일부 다처제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았기에 이런 상황이 당혹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흐르던 어느 날 국제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국제적 긴장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달아 양측이 서로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형식적인 공격으로 그쳤고 심각한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아제르바이잔 내 곳곳이 긴장 상태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 근처에 폭발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바쿠는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에 속했으나 한번 위기감을 맛본 사람들의 심리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사업가인 장현수에게 주변에서 혹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하는 직원들과 현지 지인들을 두고 혼자만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그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터전이고 내가 고용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 혼자만 달아나랴 며 그는 단호하게 남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대비해 그는 미리 충분한 식량과 물자,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동안 번 돈으로 바쿠 근교에 제법 넓은 집을 마련해 둔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의 소식을 들은 샤흐르, 마리암, 파라네, 니샤, 소피아, 그리고 로사니 겁에 질린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장현수에게 부디 우리를 받아주세요. 당신 곁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장현수는 난처함을 느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그들에게 나는 당신들과 공식적인 결혼을 할 수 없다.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당신들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위기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 그들을 냉정하게 내칠 수 없었습니다. 당분간 내 집에서 함께 지내며 이 위기를 넘기자고 허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가 폭발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폭발 규모가 크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바쿠 인근 공습경보가 울려 시민들은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장현수는 재빨리 자신의 차를 동원해 6 여성과 직원 몇 명을 태우고 미리 준비해둔 근교의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다행히 그 지역은 더 깊은 내륙이라 군사 시설과도 떨어져 있어 비교적 안전하리라 판단했습니다. 공습 경보가 밤새 이어지자 어린 직원들은 두려워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은 불안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현수는 피곤해 보이면서도 끝까지 다른 이들을 챙겼습니다. 두툼한 이불을 꺼내 덮어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라면을 끓여주며 조금만 참고 견디자라고 격려했습니다. 전기가 들쭉날쭉했기에 그는 양초와 휴대용 랜턴을 곳곳에 비치하며 혹시 모를 정전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뜬 눈으로 가족들을 지키는 가장처럼 집 주변의 이상 여부를 살폈습니다. 바로 그 새벽, 샤흐르를 비롯한 6여성은 작은 방 한 칸에서 조용히 모여 무언가를 상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마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장현수 씨에게 받은 따뜻함과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공식적인 결혼 서류 같은 게 없어도 우리는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의 곁에 의지하고 있어. 라고. 다음 날 아침이 밝자 6여성은 차례로 장현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아내로 받아주세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알지만 첩처럼 살아도 좋으니 그냥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장현수는 너무나 놀라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거듭된 청원에 이미 여러 번 거절의 뜻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위기 속에서 서로의 생명을 맡기고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피어난 전기라 더욱 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래전 아내가 떠나가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당신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멋진 사람이잖아. 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 기억에 눈가가 촉촉해진 장현수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여성 모두가 진심 어린 눈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니 그들의 마음이 허투루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비록 한국법이나 아제르바이잔 법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정하진 않겠지만 우리끼리는 가족처럼 함께하자고 말했습니다. 6여성은 흐느끼며 그에게 안겼습니다. 위기의 위험이 조금씩 잦아들고 국제적 긴장이 일시적인 휴전 상태에 들어서자 장현수는 근교의 넓은 집으로 완전히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제 그는 6여성의 남편이자 직원들의 사장, 그리고 여러 명의 아버지 역할까지 떠맡게 된 셈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한 명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사는 가족이었고 마음만큼은 어느 정식 부부 못지않게 서로를 아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지만 장현수와 6여성의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수근거리기보다는 오히려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더 컸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게 가족이 아니겠느냐? 법이 뭐가 중요하냐? 저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해가 퍼졌습니다. 장현수는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6여성의 자존심과 행복도 지켜줘야 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그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여성들 역시 스스로 자립하고 장현수를 돕기 위해 사업일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카페 디자인, 홍보, 해외 교류 담당, 언어 통역 등 각자 특기를 살려 일을 분담했습니다. 샤흐르는 손재주가 좋아 새로운 카페 문양을 연구했고 마리암은 영어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 수출입 문서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파라네는 음악적 감각을 살려 광고 영상을 만들 때 BGM을 작곡했고 니샤는 깔끔하고 철저한 성격이라 재무와 회계를 도맡았습니다. 소피아는 주변 기독교 단체나 국제구호 단체와의 교류를 담당하며 로사는 전통 자수 기술로 상품에 특별한 가치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여성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장현수의 리더십 아래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일과 사랑을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장현수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다정함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날은 샤흐르가 애정 어린 도시락을 챙겨주고 또 다른 날은 파라네가 달콤한 노래로 밤을 수놓았습니다. 마리암은 공부한 한국말로 서툴게 오빠 사랑해요 라고 말해 장현수를 웃음 짓게 했고 니샤는 언제나 꼼꼼히 그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의 역사와 아제르바이잔의 역사를 비교하며 대화를 나누는 지적인 교류의 재미를 느꼈고, 로사는 조용하지만 깊은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섯 여성 모두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대가족으로 발전할 상황이었습니다. 장현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과 동시에 커다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미 나이도 많은데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그는 과거에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었고 그만큼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물론이겠지만 6 아기를 한꺼번에 맞이해야 하는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함께 다니고 영양 보충을 위해 식단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장현수는 밤낮으로 돈을 벌며 일했지만 동시에 정신적, 육체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 여성이 서로를 도우며 같은 엄마로서 연대감을 쌓아가는 모습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질투하거나 시기하기보다 자신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언니, 동생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함께 엄마로서의 길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장현수도 마찬가지로 6 아기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정을 책임지던 때와는 또 다르구나.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을 보살펴야 해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출산에 대비해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방마다 아기 침대를 들여놓았습니다. 기저귀, 분유, 의류 등 생활용품을 대량으로 구비했으며 지역 사회에서 믿을 만한 파트너 간호사들도 섭외했습니다. 마침내 차례로 출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의료체계 아래에서 진행되는 출산은 한국과 조금 달랐지만 다행히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6명 모두 무사히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피부톤이나 생김새가 각각 조금씩 달랐는데 한국인 아버지와 아제르바이잔인 어머니의 혼혈 특유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정말 예쁘다. 이 아이들은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희망을 이어줄 존재가 될 것이라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대가족의 생활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장현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기들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며 동시에 사업과 직원 관리도 했습니다. 6 여성은 각각 자신의 아이를 돌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이가 울면 달려가서 함께 보살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육아에 있어서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아이를 귀히 여기고 함께 키워나가는 공동체적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기들이 말을 떼고 온가리를 하며 하나둘씩 말문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아제르바이잔어가 혼재된 독특한 아이들의 말투는 그저 귀여울 뿐이었습니다. 장현수는 늘 사랑해를 한국어로 알려주고 어머니들은 아제르바이잔어 표현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흡수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장현수의 사업도 점점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제르바이잔 문화교류 사업에까지 손을 뻗쳐 카페 수출 외에도 한국 브랜드 제품을 아제르바이잔에 소개하는 무역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국 등 국제적 악재도 있었지만 온라인을 통한 교류로 틈새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제르바이잔의 가난한 지역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6 여성 역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의기투합해 빈민구제나 의료봉사 등에 힘썼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런 그들을 보며 외국인이라는 장벽도, 일부 다처제라는 편견도 이렇게 남을 돕고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허물 수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장현수 가족은 점차 바쿠의 상징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종종 들어왔지만 장현수는 아이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대대적인 언론 노출은 자제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장현수 가족은 자녀들이 한국 교육과 아제르바이잔 교육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신중히 계획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현지의 국제학교
혹은 한국 외교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등 다양한 루트를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영어, 아제르바이잔어, 한국어를 모두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들이 성장해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가교가 되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장현수 스스로도 일부 다처라는 단어가 혹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식 혼인 신고가 아니어도 너희 엄마들과 난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사랑으로 태어났다. 부끄러운 게 아니니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그는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6 여성들도 아이들에게 우린 모두 너희의 엄마야.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우린 서로를 돌보는 하나의 대가족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정신은 아이들의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새겨졌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두 문화를 융합한 축제나 이벤트를 열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치와 고기 케밥이 만나면 최고의 조합이 되지 라며 웃음 짓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 대가족이 일궈낸 가장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59세가 된 장현수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주름진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 참 빠르구나. 내가 여기 바쿠에 온 지도 벌써 8년이 지났네. 이미 그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제법 많았고 때로는 무릎이 시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6명의 아내라 불리는 여성들과 6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뿐인가 더 많은 직원, 친구, 지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모호한 가족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사랑과 믿음, 연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파격적인 삶이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지만 그럴 때마다 장현수와 6 아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서로를 지켰고 그 결과로 오늘의 가족을 이루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린 서로를 지지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꿋꿋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로 인해 한국인과 아제르바이잔인의 결합이 화제가 되면서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혹시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장현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보여주고 두 나라의 교류에 조금이나마 기여한다면 이라는 생각에 한두 번 정도 출연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자신들과 아이들의 평온한 일상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국제 정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요동치고 아제르바이잔 내부 상황도 안정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현수 대가족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바쿠의 대로를 걸어갈 때, 6 아내가 나란히 걸어갈 때 사람들은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들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라고. 장현수는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고 하늘 어딘가에서 지켜보는 아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가 여기서 또 한 번의 삶을 피우고 있어. 당신이 준 사랑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해주는 6 여성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다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들 모두를 지켜줄 테니 걱정 말아요. 아이들도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거친 들판에서 싹튼 희망의 씨앗이 이제 바쿠의 뜨거운 태양 아래 굳건한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그늘에서 사람들은 몸을 뉘이고 서로의 따뜻함을 나누며 또 다른 미래를 꿈꿉니다. 장현수의 이야기 그리고 6 여성,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거대한 가족 서사는 결코 전통적이거나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류의 연대, 책임, 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위기의 공포가 만들어낸 극적인 만남이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진심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파격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뚜렷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책임이 중심입니다. 여섯 여성은 힘든 상황에서도 지조를 지키고 장현수는 자신이 선택한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나아가 지역 사회까지 돌봅니다. 아이들은 그 사랑과 책임의 결정체로 자라나며 다가올 미래의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을 잇는 다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혼혈 아이들은 양쪽 문화의 장점을 흡수해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나아가는 길은 특정 국가의 제도나 선입견을 넘어 한층 더 폭넓은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바쿠의 여명처럼 아름다운 빛깔을 품은 이 가족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 훗날 그 아이들이 훌륭히 성장해 두 나라와 더 나아가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낼지도 모릅니다. 장현수와 여섯 아내의 바람처럼 위기는 사라지고 평화로운 교류만이 남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도 그들은 크나큰 대가족 식탁에 둘러앉아 잔잔한 노을을 배경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장현수는 옆에 있는 가족들의 눈부신 미소를 바라봅니다. (30대) 한국인 남성이 키르기스스탄의 외딴 지역을 여행하던 중 한 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남편은 그에게 새 아내를 임신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행 이야기네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32세의 박준영은 마치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다. 그의 영혼은 화려한 간판과 숨막힐 듯한 군중, 끝없는 경쟁으로 가득 찬 도시 생활에 점차 부식되어 간다. 그는 왜 이렇게 미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계속 궁금해했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규직을 그만둔 날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앉아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광활한 중심 키르기즈스탄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인간 활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인간의 접촉보다 자연의 위험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는 낡은 배낭과 차 한 대,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용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집 몇 개와 오래된 컴퓨터뿐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려는 시도이거나 삶의 혹독한 현실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서쪽 끝으로 가는 여행은 마치 다른 행성에 비상 착륙한 것과 같습니다. 건조한 바람이 대초원을 가로질러 불고 뜨거운 태양이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들판들을 내리쬐자 먼지 기둥이 일어났다. 이상한 모양의 소금 호수와 흩어져 있는 바위산이 초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오직 바람 소리와 지프 엔진 소리만이 넓은 공간을 채웠고 운명의 소음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며칠 동안 달리면서 그의 외로움은 커졌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진정되었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사상은 대초원의 광활한 고요함 속으로 사라진다. 연료 부족과 식수 고갈이라는 진짜 위기가 도래하면서 멀리서 안개처럼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남은 가솔린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신기루처럼 들판이 가까이 다가오자 들판 위에 세 개의 유르트가 보였다. 그을린 굴뚝과 오레일에 대고 비에 젖은 오두막 주변에는 염소와 말 몇 마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원. 이 작은 유목민의 오두막에서는 시간이 정지된 듯했다. 준영의 깜짝 등장은 긴장된 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지었다. 그리고 텐트 문을 통해 그는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였다. 하지만 준영이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을 때 러시아어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 넘쳐 흐른다.
빨리 진정하세요. 중앙가시아 유목민의 뼈에는 환대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거절하지 마세요. 타릭이라는 남자가 텐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잘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대초원의 태양과 바람은 그의 얼굴에 상당한 주름이 남았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든다. 그는 깊고 깊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과 필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준영은 타릭을 따라 가장 큰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텐트는 아늑했고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컸다. 중앙에는 숯불 난로가 놓여 있고 벽 주변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카펫과 생활용품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준영의 방은 향신료와 가축 냄새가 나는 이상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타릭의 새 아내가 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삼이라는 정어리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차분함과 자제력을 풍긴다. 그녀는 준영과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하지만 능숙한 손길과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레일라는 밝게 웃으며 호기심이 많고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툰 러시아어로 준영에게 말을 걸며 제약 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막내인 아리나는 이제 막 19세가 되었을 겁니다. 그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준영의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았지만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단호한 표정은 그녀의 결의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고 차를 따랐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그들은 준영에게 쿠미스 발효유 음료와 따뜻한 소금차를 제공합니다. 손으로 찢은 지방이 많은 양고기로 만든 인기 요리인 베시바르막이 담긴 큰 접시가 곧 제공되었습니다. 준영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요리를 맛본 후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벽난로 주위에 모였습니다. 타릭은 상당한 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며 명상에 잠긴 듯 했다. 유르트 안에는 장작이 타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잠시의 침묵 후 마침내 타릭이 입을 열었다. 그의 어조는 부드러웠고 매우 심각하다. 박동무, 타릭은 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시쿨은 아름답지만 황량한 곳이야. 여기는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온 곳이지.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어. 그는 잠시 멈춰서 아내들을 바라보았다. 너무 가까운 혈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섞일 수 없어. 우리도 빛을 잃었지.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 부족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준영은 그의 말이 무겁게 느껴졌다. 타릭은 다시 한번 준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주변 환경에서 건강한 피를 뽑는 기술을 사용해왔다. 우리는 건강하고 강인해 보이는 천상의 방문객 박동무에게 진심으로 의문을 품었다. 타릭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다음 그의 말에 준영은 할 말을 잃었다. 제발 우리 부족의 숙녀들에게 씨앗을 주세요. 우리 부족의 미래를 위해 건강한 자손을 낳도록 도와주세요. 유르트 안의 공기가 납처럼 짙어졌다. 준영은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농담이 아니었다. 타릭의 표정, 말투, 심지어 새 신부의 꼼짝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이 그들의 비참한 현실이었다. 그것은 문화에 대한 충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제안은 준영이 평생 지켜온 원칙과 가치의 핵심을 뒤흔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는 간신히 그 말을 발음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우리 마을에서는 임신을 위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빌려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타릭의 표정이 슬픔과 낙담으로 바뀌었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나 목표가 아니었다. 우리 공동체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비록 당신들에게는 부도덕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세대를 잇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덧붙였다. 내가 임신만 할 수 있다면
그 은혜는 평생 지속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사미라, 레일라, 아리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들의 떨리는 속눈썹과 꼭 닫은 입술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영은 참았고 그 감정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탁은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준영은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드는 유르트 구석에서 눈을 크게 뜬 채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밤새도록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이 옳은 걸까요? 낯선 문화의 절박한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타당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도덕관을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 걸까요? 마치 폭풍처럼 답 없는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영은 다음날 아침 최대한 빨리 아우를 떠나려고 했지만 상황이 순조롭지 않았다. 탈익의 지프타이어 하나가 밤새도록 펑크가 났고 설상가상으로 하늘은 찌푸린 얼굴로 당장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다. 탈익은 직접 타이어를 고치고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며칠 더 머무르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준영은 자신의 별명에 숨겨진 의미를 깨달았지만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며칠 더 불안하고 초조한 동거 생활이 이어졌다. 준영은 그곳에서 지내야 하는 동안 유목민들의 생활 방식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 해지기 전 동인들은 일어나 광활한 초원을 가로질러 양을 도살하고 가축을 몰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정말 고된 일이었다. 음식은 지루했고 물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법칙에 따라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준영은 새 아내의 강인함에 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3이라는 수입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르트의 안팎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동물들의 건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차분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동은 어른으로서의 성숙함과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미라와 레일라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준영은 레일라의 깊은 눈에서 절망과 체념,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일에도 레일라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영에게 유목 생활의 작은 기쁨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고 키르기즈 전통 가락을 흥얼거렸으며 약한 러시아어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모습 뒤에는 더 깊은 걱정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아리나는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죽이나 약물을 이용해 펠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원 가꾸기에 온 신경을 쏟았고 가끔은 초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약초를 파내고 가지치기도 했습니다. 준영은 그가 작은 상처를 입을 때마다 말 없이 다가가 약초를 주었습니다. 준영은 그녀의 수줍은 관대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불편하게도 그들의 일을 돕기 위해 뒤에 남았습니다. 옷을 나르거나 장작을 패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들이 그와 새 아내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땀을 흘리며 미묘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의 마음은 그럴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의 혼란과 탈익의 제안의 잔혹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동안 탈익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기침을 더 자주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호흡 곤란을 겪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작아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병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심한 기침을 한 후 탈익은 유르트 바닥에 흩어져 있는 조상제가 만들어낸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지친 탈익은 준영에게 함께 가자고 손짓했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박동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말을 이었다. 내 패배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계단에 부는 강한 바람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 준영은 말을 할 수 없었다. 탈익은 준영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에는 뜨거운 불덩어리가 들려 있었다.
내가 죽으면 이 불쌍한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 자식 없는 젊은 과부들은 이 혹독한 나라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내가 건강하다면 그들에게 삶과 미래를 줄 수 있어. 설령 내 피가 아니더라도 아내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면 편히 잠들 수 있을 거야. 타릭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한 남자의 마지막 부탁이자 남겨질 가족에 대한 간청이었다. 준영은 그의 손을 뿌리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사미라가 준영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오랜 준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의지는 타릭의 의지다. 당신을 통해 임신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리나와 레일라는 둘 다 울면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슬픔, 체념, 공포, 그리고 준영이라는 신비로운 낯선 사람에게 미래를 맡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들의 눈에 뒤섞여 있었다. 준영은 마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처럼 무력감을 느꼈다. 준영과 그의 새아내가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타릭은 며칠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미소는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의 표정은 억눌린 듯했다. 오직 초원의 바람소리와 새 여인의 슬픈 울음소리만이 유르트를 채웠다. 키르기스스탄의 관습에 따라 겸손하면서도 엄숙한 장례식이 치러졌고 준영은 이 모든 사건을 불편한 애도자이자 상충되는 감정을 지닌 증인으로 여겼다. 준영의 불가피한 결정은 타릭의 죽음으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타릭이 세상을 떠난 후 아울은 며칠 동안 침묵 속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준영은 새 여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격렬한 갈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깊이 뿌리박힌 원칙, 산자의 절박한 현실, 그리고 죽어가는 자의 마지막 소원.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관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이 그들의 삶과 운명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아이를 갖는 것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다른 길은 없을까요? 수많은 의문이 들었지만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준영은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운명과 책임에서 도망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당분간은 이것이 그의 유일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후회와 갈등하는 감정 속에서 그는 사미라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음식과 약,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건넸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스스로 찾아보세요. 그는 잠긴 어조로 말했다. 사미라는 침묵 속에서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이나 증오가 담겨 있지 않았다. 체념과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레일라가 미소를 지으려 하자 아리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눈은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준영은 묵직하게 발을 내딛고 지프에 올라탔다. 백미러로 유르트 앞에 서 있는 새 여자와 점점 작아지는 유레오트의 실내를 바라보는 준영의 가슴은 연민과 수치심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마음의 한 조각을 그곳에 버리는 듯했다. 이시쿨의 주요 도시인 비슈케크로 가는 길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길고 황량하게 느껴졌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준영은 새 여자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슬픔을 감추려 애쓰는 눈빛, 마지막 침묵, 그리고 그 힘 속에 감춰진 나약함. 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너무 빨리 그들의 삶에서 도망친 건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계단 위의 험준한 풍경은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그의 복잡한 감정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비슈케크에 도착한 후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낀 준영은 저렴한 호스텔에서 며칠 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의 북적거림과 학교의 소란스러움은 그가 고통을 무시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밤이 되면 새로 만난 여자 생각이 계속 떠올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준영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다른 지역의 상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알라이 고원에는 무질서가 감돌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안감 때문에 도로는 막히고 마을은 고립되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늑대들이 몰려든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때 준영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폭풍과 굶주린 늑대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고 그가 남겨둔 아울의 위치, 탈익 없이 오직 여인들만 남은 곳이었다. 그 연약한 여인들, 사미라, 레일라, 아리나가 정말 그 재앙에 연루된 것일까? 그는 헤쳐나갈 수 있을까? 준영의 생각 속에서 눈볼에 비틀거리는 유르트와 공포에 떨고 있는 세 여인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다. 목숨을 위협하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사적인 본능에 직면하자 모든 윤리적 걱정,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는 곧바로 숙소를 나섰다. 지프에 비상식량과 연료, 심지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사냥용 칼까지 가득 채웠다. 그는 지옥일지도 모르는 초원으로 곧장 향했다. 이번에는 그것은 탈출구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알라이 고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긴 여정이었다. 예상보다 더 위험했다. 거센 바람과 함께 폭설이 계속 내렸고 하늘은 회색 눈구름으로 가득했다. 시계는 거의 없었고 이미 폭설이 내려 길이 어딘지 알기 어려웠다. 눈 속에 지프가 있었다. 준영은 삽으로 눈을 파고 여러 번 전진하며 하강을 반복해야 했다. 방한복을 찢어내는 듯한 야만적인 추위가 들어오자 손발의 감각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도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다. 바로 새 여자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준영은 며칠 밤낮으로 쉴 새 없이 조깅을 한 끝에 마침내 그 유명한 아울 근처에 다다랐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끔찍했다. 세 개의 유르트 중 하나가 눈의 무게에 완전히 무너진 후 뼈다대만 남아있었고 다른 유르트 역시 위태롭게 기울어져 언제든 무너질 듯 보였다. 손상되지 않아 보이는 나머지 유르트는 주변에 눈에 뒤덮여 있었고 세 여자는 필사적으로 눈을 치우고 있었다. 동상 때문에 그들의 손과 얼굴은 진홍색, 아니 어쩌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옷은 얼어붙어 흠뻑 젖어 있었다. 멀리서 굶주린 늑대들의 희미한 울부짖음이 들렸고 우리 안에 갇힌 말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다. 준영은 차에서 뛰어내려 그들에게 달려갔다. 사미라, 레일라, 아리나. 눈볼에 그의 목소리가 찢어졌다. 그녀의 이름이 불리자마자 세 여자는 고개를 들고 준영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야 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한 듯 그들의 눈에는 안도감과 불신이 깃들어 있었다. 서로를 다시 만난 기쁨의 울음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그들은 생존을 위한 끔찍한 투쟁을 재개해야 했다. 준영은 바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재앙에 수반되는 평온함과 결의가 그의 목소리에서 드러났다. 그는 무너진 유르트에서 유용한 기둥과 텐트 조각을 가져와 남은 유르트의 약한 부분을 먼저 강화했다. 그와 여자들은 반바람을 막기 위해 유르트의 바깥쪽 벽에 눈 벽돌을 쌓았다. 준영이 가져온 비상식량으로 그는 뜨거운 덤불을 요리하고 눈 속에 묻힌 장작을 찾아 불을 피웠다. 준영은 구급상자를 열어 얼어붙은 그녀의 몸을 녹이고 세 여인의 동상에 걸린 손발을 살살 닦아 주었다. 아리나는 준영이 약초를 찾는 것을 도왔고 삼이라는 지쳐 있었지만 남은 가축들을 돌보며 낙관적인 마음을 유지하려 했다. 레일라는 때로 준영과 다른 자매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늑대들을 쫓아내기 위해 그들은 횃불을 켜고 큰 소리를 내며 밤새 교대로 경계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가운 추위와 싸우고 굶주린 짐승들과 마주하고 무너져가는 생존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버림받은 이방인이나 과부가 아니었다. 전쟁의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뭉쳐 서로 돕고 생존을 위해 의지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언어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빠른 손길과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의도와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들의 강인함과 생존 능력은 준영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세 여자가 준영에게 강한 신뢰와 의지를 갖기 시작하면서 준영은 비상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며칠간의 고통 끝에 눈보라가 마침내 지나갔습니다. 마치 전에 없던 일처럼 하늘은 푸른 색조를 되찾았고 대초원은 순백의 신전으로 변했습니다. 아울 두 사람은 따뜻한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지친 몸을 유르트에서 끌어내며 아침 햇살을 엄숙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함께 인내하고 싸웠습니다. 이전에 그들을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은 이 고된 경험으로 무너졌고 대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하고 깊은 유대가 싹 텄다. 긴장으로 인한 심각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대초원은 강력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준영과 세 여자는 함께 무너진 아우를 재건했습니다. 준영은 한국에서 얻은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유르트를 더욱 안전하게 수리했고 세 여자는 옛날 방식대로 가족을 돌보고 펠트와 가죽을 만들었다. 그들은 웃고 땀을 흘리고 함께할 미래를 걱정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푹 빠졌다. 어느 날 저녁, 3이라는 불 옆에서 차를 마시던 중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준영의 눈을 바라보며 어색하지만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준영,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리나와 레일라도 고개를 숙이며 눈을 반짝였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는 준영이 더 이상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마침내 생각해 오던 선택을 내렸다. 그의 겸손하고 낮은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준영은 세 여자들을 하나하나 흑끝 보며 중얼거렸다. 여기 남아서 내 가족의 일원이 되겠어. 탈익의 마지막 부탁을 지금 들어주겠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의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의 고백에 새 부인의 얼굴은 놀라움과 강렬한 안도감, 그리고 희미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이라는 속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았다. 아리나는 산뜻뜻하게 웃었고 레일라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입계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친 순간이었습니다. 거창한 과시나 확신 없이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공식적으로 3이라, 레일라, 아리나의 배우자이자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떠돌이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사냥과 유르트 수리를 배우고 일찍 일어나 말을 초원으로 몰았다. 가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새 아내는 훌륭한 스승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레일라는 특유의 밝고 낙천적인 기질로 준영의 고된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3이라는 조용히 집안을 이끌어가며 유목민 생활의 관습과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아리나는 준영에게 키르기스어와 문화에 대해 조금 알려주었고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가족의 건강을 돌보았다. 밤에는 유르트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아내는 그에게 초원의 전설과 유목민의 노래를 들려주었고 준영은 머나먼 한국에서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서로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언어적, 문화적 장벽은 점차 허물어졌고 따뜻함, 존중, 그리고 이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준영은 길을 잃고 외로운 이방인에서 변했다. 그는 이시쿨 초원에 자리 잡은 새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새아내의 품에서 새 생명들이 꼼지락거렸다. 사미라의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났고 레일라와 아린에게는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났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아울에 퍼졌다. 그는 어색한 솜씨로 아이들을 껴안고 돌보며 온몸으로 아버지로서의 기쁨과 의무를 느꼈다. 3명의 아내, 여러 아이들, 그리고 남은 가축들과 함께 그는 진정으로 큰 가족을 이루었다. 준영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가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곤 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 헤맨 그 길에서 그토록 찾던 행복과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진실되고 만족스러운 삶이었지만 호사스럽거나 아늑하지는 않았다. 아울에서 시작된 한국인 남자와 키르기스스탄 여성 3명의 이야기는 이제 광활한 이시쿨 초원에서 새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비록 여전히 혹독한 본성과 불확실한 미래에 맞서야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별빛 아래 사랑과 신뢰로 초원의 바람을 헤치며 그들만의 즐거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준영은 이제 진정한 모험이란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만남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새 세상을 개척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초원의 리듬이 문득 그의 심장 박동과 맞아 떨어졌다. 박준영의 어린 아울은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극심한 걱정은 잦아들고 초원의 봄이 다시 찾아왔다. 사미라, 레일라, 아리나의 아이들은 하나둘씩 자라나 유르트 안팎에 다채로운 웃음꽃을 피웠다. 아직 서툴렀지만 그는 아이들을 업고 기저귀를 갈며 아빠 역할을 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역할에 익숙해졌다. 3명의 아내와 여러 자녀, 그리고 이시쿨에 거칠지만 아름다운 자연까지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뒤엉켜 있었다. 준영에게 대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새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는 가족에게 단순히 살아라 남는 것 이상의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다. 유목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다른 선택지를 모색했다. 아내들의 놀라운 솜씨가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특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사미라와 아리나가 양털로 만든 전통 펠트 카페이시였다. 수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온 유서 깊은 방식과 함께 정교한 디자인과 색조는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었다. 레일라의 친절하고 따뜻한 환대 또한 놀라웠다. 그녀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독특한 능력을 지녔고 심지어 완전히 낯선 준영조차도 쉽게 마음을 열게 했다. 어느 날 저녁, 준영은 멀리 떨어진 도시 비슈케크에서 용감하게 구해온 위성 인터넷 단말기를 사용하여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그는 수공예품 시장과 전통 키르기스 문화를 사랑하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연결할 가능성을 발견했다. 사미라와 아리나의 펠트 작품, 레일라의 따뜻한 환대와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을 활용해 그들은 아울을 작은 문화 중심지로 만들기 시작했다. 준영은 비슈케크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며 지역 장인들과 연락을 맺고 아내들의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얻었다. 그들의 펠트 카펫과 수공예품은 곧 주목받았고 아울은 키르기스스탄의 숨겨진 보석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레일라는 방문객들에게 유목민의 삶을 소개하며 그들을 매료시켰고 사미라와 아리나는 작업장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도 기술을 가르쳤다. 준영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동시에 아울을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키워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초원을 넘어 퍼져나갔다.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던 부족은 이제 새 생명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준영과 그의 가족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을 넘어 사랑과 협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박준영과 사미라, 레일라, 아리나의 이야기는 이제 이시쿨 초원의 전설이 되었다. 그들은 혹독한 자연과 싸우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낯선 이방인과 유목민 여성들이 함께 만든 기적을 증명했다. 이 영상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